주술적 맹신이 가져온 반인륜적 행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주술적 광기, 주술적 맹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소개합니다. 지금 이 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마이클 텔보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소설가로 시작했어요. 특히 SF 소설가입니다. 젊은 시절에 미시간 주립대학을 나와가지고 소설을 쓰다가 이제 과학 쪽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소설을 계속 써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과학 뭐랄까 하여튼 과학과 관련된 뭐 소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정신세계사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명상 뭐 이런 거 신비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을 주로 펴내는 출판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 텔보트는 원래 그렇게 소설가로 출발했고 SF 소설도 쓰고 막 그랬는데 영성과 종교, 과학을 통합해서 삶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한번 자기가 질문하고 그것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길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38살인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백혈병이 생겨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이 책이 원작은 91년에 그러니까 죽기 92년에 사망했는데 91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99년에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내가 이걸 왜 봤느냐? 이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여름에 밤에 이렇게 시골에 아주 가난하지만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돗자리니까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누우면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잖아요. 그냥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잖아요. 막 쏟아진다고. 서울에 와서는 그런 걸 못 보죠. 강원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별이 쏟아지죠. 시골에 가서 깜깜한 데 가면 별이 쏟아집니다. 그런 걸 보고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있었는데 이 책을 그래서 시간 날 때 뭐 이런 책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과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라는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책에서 흥미진진해서 쭉 보다가 밑죽치면서 읽었어요. 내가. 그런데 데이빗 보험이라는 아주 걸출한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칼 프리비라는 뇌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둘 다 굉장히 이 홀로그래픽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데이비드 보험은 숨은 변수 이론을 주장했어요. 양자 세계가 본질적으로 비결정론적이라는 닐스 보어죠.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그 주역들이죠. 이런 주장의 하이젠베르크 해석의 양자 역학에 관한 정통 해석은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나 또는 그런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입자들이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숨은 변수. 그러니까 히든 베리어블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볼 뿐이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은 나중에도 계속해요. 이 사람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우주는 독립적인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자가 얽혀 있다는 사실도 양자 역학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밝혀내죠. 그 양자 얽힘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소립자들이 하나의 스핀이 돌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그 떨어져 있는 소립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양자 얽힘이라는 건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대충 이해는 돼요. 나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게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물리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이 소설 같은 이 과학서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내가 데이비드 봄을 알고 이 사람의 책을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사서 내가 다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뭐 정통 과학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비드 봄은 알아주는 물리학자니까 어느 대학에서 가르쳤더라. 하여튼 그 꽤 이름 있는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칼 프리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름난 대학에서 그 뇌과학자로 이름이 날렸죠. 홀로노믹 브레인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뇌가 홀로그램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한다는 이론을 제안했는데 인간의 기억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뇌 스캔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그 국소적으로 거기 있는 뇌가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뇌가 전체적으로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한다는 거야. 뇌가 전체적으로 저장하지 어느 국소적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소식은 여기에 저장하고 이런 소식은 저기에 저장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게 확실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기억을 연구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그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텔보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데이비드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봄은 전체와 접힌 질서라는 책이 있어요. 접힌 질서라는 것은 implicate order. 그러니까 implicate order라는 것은 숨겨진 질서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explicate order만 알 수 있는 거야. explicate. 우리가 드러난 펼쳐져 있는 그런 질서만 우리가 보는 거지 숨겨져 있는 접혀진 질서는 우리가 못 본다는 거야. 맞는 얘기 같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암흑 물질과 그 암흑 에너지를 물리학자들이 상정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진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란 무엇인가? On Dialogue. 근데 이게 내가 구판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나온. 근데 2021년에 새로 판가리를 해가지고 그 표지도 달리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창조적 대화론 On Dialogue. 이게 데이비드 봄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어이구 이거 뭐야? 자, 이 창조적 대화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의 집합사고의 본질이라는 섹션에서 한 섹션에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고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이비드 봄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와도 관련이 깊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아주 빗줄 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상수원 부근이 오염되어 있는 하천을 생각해 보자. 상수원 부근이 오염되어 있어요.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오염을 제거하고 물을 정화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효과는커녕 다른 종류의 오염원만 추가할 수도 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천 전체를 보고 오염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 않아.
노상원이 뭘 했다 그러면 막 거기 김건희가 뭘 했다 그러면 막 이러고 윤석열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 매일매일 그것만 따라가느라고 실제로 전체를 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사회에. 지금 데이비드 봄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천 전체를 보고 오염원을 찾는 것이다. 사고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고의 근원 어딘가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 해법이다. 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잘못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염원을 주입할 때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오염물질 주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천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오염물을 계속 주입하면서 한쪽에서는 오염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천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오염물 주입을 멈춰야 되는데 말하자면 계속 오염물질을 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원인은 과거, 즉 오염물질 주입이 처음 시작된 고대에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염물질이 주입되는지. 우리가 지금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원인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오염물질을 주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우리야.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잖아. 그러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화도 똑같아요. 창조적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이 책에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력을 기르자, 학문적 소양을 기르자라고 말하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원작이 1980년에 나왔는데 2006년에 사이언스 북스에서 번역됐고 이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 우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2020년에 앤 드루얀이라는 칼 세이건의 부인이 이 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앤 드루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실은 그 프로젝트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도 하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메시지 프로젝트 기획자였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보이저호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1권,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썼던 1권의 맨 첫 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에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을 맨 앞에 뭐라고 헌사를 하잖아요. 앤 드루얀을 위하여. 앤 드루얀을 위하여.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부인이더구만. 그래서 공간의 광막함과 그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의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자기 그 아내에게 헌사를 붙이고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썼어요. 그 칼 세이건이 죽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이 책을 다시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40년 동안 천체 물리학이 상당히 발전도 했고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 그림
그런 것들을 더 넣고 해서 인간과 우주에 관한 그 성찰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칼 세이건도 그랬는데 그 아내가 만든 이 책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얘기예요.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력을 길러야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혜택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동설, 이것은 태양 중심설이라고도 말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얘기죠.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나타나서 행성 운동을 정리합니다. 17세기 초죠. 17세기 후반에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서 중력 이론을 정립합니다. 수학적으로. 18세기, 19세기가 돼서 천체 역학이 정립되고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합니다. 20세기가 되어서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시간과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서 같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말하고 시공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말이고 공간이 있다는 말은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빅뱅 이론이 나타나서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지금 학계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우주 팽창 속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그 팽창하고 있는지를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암흑 물질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흑 물질의 힘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의 힘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죠. 어떤 속도로 팽창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속도, 그 가속도를 지금 그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암흑 물질 때문에 이 중력이 작동한다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암흑 에너지 때문에 지금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거죠. 이렇게 팽창하는 에너지가 감소되게 되면 나머지 팽창의 속도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 우주가 암흑 물질보다도 암흑 에너지의 힘이 적게 되면 수축하는 거죠. 암흑 물질은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이 우주가 다시 빠른 속도로 수축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하나의 점으로 수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 우주가 가득 찼는데 그것이 95%잖아요. 5%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것까지는 물리학자들이 지금 다 그 동의하는 정상과학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현재 기술로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5%가 아니라 1%,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 세계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밀키웨이, 우리 은하를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초속 120km인가 뭐 127km인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우리 은하를 향하여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죠. 한 50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여 합해진다고 해요. 그 50억 년쯤 지나면 그 태양이 적색 외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에너지를 다 소진했으니까. 45억 년인가 뭐 50억 년인가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다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칼 세이건이 말한 대로 이 지구라는 아주 우연히 생긴 이 행성에서 우주 전체와 비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100년도 못 살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산책하다가 가끔 생각하죠. 서로 아름답게 잘사니즘, 이재명이 말했던 그 잘사니즘의 길을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우리는 학문적 소양이 쌓이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이 The Demon Haunted World라고 했는데 이 책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Science as a Candle in the Dark, 어둠 속의 촛불이 곧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즉 학문은 어둠 속의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촛불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응원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이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고 어둠을 밝히는 응원봉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학문이 되는 방식을 정했어요. 뭐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validation, validity와 reliability가 동시에 있을 때 비로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감히 여기서 인사조직론을 여러분들에게 경영학의 한 분과학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그런 신뢰성과 타당성으로 학위를 받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30년 넘게 가르쳐 왔어요. 안 믿어도 돼요. 이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훈련받은 제자들이 얼마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서 내가 이 강의를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성은, 타당성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실에 부합하는 게 됩니다. 이 사실의 부합성을 한 가지 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인간 부합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사조직론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무 분석 또는 직무 설계 모형을 이제 출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뭐 한 데서 만나자는 사람들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되는데 하여튼 가급적 빨리 그 벌써 2월이 다 되었는데 6월 내에 출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조직론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서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훈련을 하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느냐는 것은 워크숍에 와서 우리 같이
어떻게 해야 시스템적 사고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또 시간을 빼앗기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주도하는 마음은 감정, 이성, 의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성주의 이론가입니다. 이성이 감정과 의지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정도 풍부하고 의지도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성도 잘 작동할 수가 있어요. 감정도 없고 의지가 없으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감정과 풍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성은 늘 얘기하지만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이성이 작동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서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주술적 맹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적 사고죠.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대안을 내주고 왜 그것이 불합리한지를 비판해야 되죠. 비판적 사고는 항상 대안이 있는 사고입니다. 비난하는 것은 대안이 없어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추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고력 훈련은 제가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의 틀에 안에서 이 두 개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IQ의 일정 부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금방 응용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대개 시험을 잘 보지만 걔네들이 사고력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분석적 개념적 사고력은 단순히 시험 성적을 좋게 보느냐와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상관이라는 뜻이에요.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좋죠, 아주.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주 쉽게 이런 사고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와 조직론적 사고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플랫폼적 사고에서 시스템적 사고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 사고는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시스템 내에는 반드시 서브 시스템이 있고 서브 시스템이 있고 서브 시스템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 조직론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holistic perspective 또는 그 wholeness 이렇게 말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체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순환적 그 조직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순환적 인과관계가 연결고리로 묶여 있을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순환적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야만 되는지 직선적 인과관계도 있지만 더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순환적 인과고리가 있을 때는 어렵죠,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피드백을 잘 줘야 될지,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인사조직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구조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느냐? 검사들이 모여있는 검찰청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검찰 조직의 수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왜? 인사평가 시스템이. 걔는 거기서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공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애예요.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 한 놈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놈이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검사를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행동은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이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구조가 시스템과 함께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론이 중요한데 그 조직론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